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 마지막 수능이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재수생이 진짜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재수 N수생들이 진짜 또 역대 최고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재수생이 생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가르치면서도 불쌍한 게 이제 재수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수한다라는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학년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안쓰럽다. 근데 좀 우리 친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교육 과정은 매번 바뀌어 왔고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매번 재수생은 무조건 생기고 삼수생도 생기고 재수를 하더라도 수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뭔가 시험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은 재수를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재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1년을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우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 학원을 다녔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학원을 써놨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좀 민망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목동에 이제 토마스 아카데미라는 학원에 있었을 때는 수강생이 거의 300명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퇴원율도 거의 없었습니다. 퇴원율도 거의 없었어서 항상 이제 이게 좀 민망한데 항상 어떤 학원을 가든 항상 최고의 수학 강사로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대치동으로 다시 오고 나서 좀 저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넓히고 싶어가지고 목동에 있다가 다시 대치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퇴원율이라는 건 뭐냐면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보고 한 달 내로 나가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못 하니까 이제 항상 정시와 따로 이제 같이 돌아다니는 게 수리논술, 논술까지 같이 수업을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저 교재 이름이 좀 민망해요. 근데 제가 지은 거는 아니고요. 저만 지은 건 아니고 제 친구들도 같이 지어주고 저희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같이 이제 정해줬는데 매스 플로팅은 이제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볼매는 심화서인데 이제 볼매라는 이 단어를 이제 어른들? 제 세대는 알 거예요.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아마 지금 세대들은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요새는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느좋이라고 하더라고요. 느좋. 느낌 좋은 사람? 근데 이제 수학이 매스다 보니까 이 책을 볼수록 매스력이 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재 이름을 정해서 이제 교재를 제 수업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플로팅은 말 그대로 수학으로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서 수학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수록 수학 실력을 늘려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 책을 썼고 이번 수능 문제를 제가 이제 쭉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제가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기준, 난이도를 느끼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30문제를 다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가 스스로 재봅니다. 그래서 제가 풀었을 때 보통 80분에서 90분 정도가 차면은 조금 수능이 어렵다. 그리고 60분에서 80분 사이에 제가 이제 30문제를 다 풀게 되면은 조금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는데 저 글씨가 왜 밀렸냐? 화면이랑 안 맞네요. 자, 공통 과목은 너무 무난해가지고 아마 선택 과목에서 조금
변별력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공통 과목에서도 변별력은 생겨요. 변별력은 생기는데 스타일을 많이 바꿨습니다. 재작년하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이라고 좀 이제 지났다고 하니까 제가 재작년이라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수능하고, 즉 2025 수능하고 2026 수능이 스타일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학생들 가르칠 때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거 이번 수능에는 스타일이 진짜 많이 변하겠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수능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통 과목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좀 출제를 좀 많이 하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 문제 중에서도 한 4문제에서 최대 5문제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는 15번하고 21번, 그리고 진짜 넓게 바운더리를 잡아가지고 22번까지 딱 3문제 정도? 근데 그 3문제도 22번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실제로 22번이면은 이제 좀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문제긴 한데, 원래는 되게 어려운 난이도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스타일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15번에 수1 어려운 문제, 22번에 수2 어려운 문제, 이렇게 출제 기조를 하다가 2025 수능 그때부터 22번에 어려운 수열 문제를 내고 15번에 어려운 수투 문제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한번 치르고 난 뒤에 올해 시험을 봤는데 22번에 바로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그렇다는 것은 변별력을 가리되 애들한테 생소함을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애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은 공부를 할 때 약간 혼선이 올 수 있어요. 혼선이 올 수 있고. 그랬는데 이번 수능을 딱 까보고 보니까 그 공통 과목이 너무 무난해가지고 여기서 틀리는 순간 등급이 좀 많이 내려갔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 기준으로 공통 과목 22문제를 푸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리고 한 50분? 40분?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항상 공부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적분 4점짜리는 그냥 다 버리고 88점을 받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진짜로 공통 과목 다 맞추고 미적분 어려운 문제 3개만 따다당 틀려가지고 88점을 받아오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 1명? 진짜 그런 친구는 없었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적분 문제를 다 맞추고 이제 공통 과목도 다 맞추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다 맞추던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다 틀려버리던지. 다 틀리면은 되게 신기한 게 공통 과목도 틀려요. 왜냐면은 미적분이라는 단원 자체가 과목 자체가 수원하고 수투를 융합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수능 때 조금 쎄했던 거는 뭐냐면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미적분 난이도를 조금 쉽게는 바꾸겠구나. 왜냐면 사실 너무 어렵게 내다 보면은 다 틀리는 애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변별력이 안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이 84에서 85 정도로, 근데 올해도 1등급 컷이 85 정도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뭐 84점을 받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85점을 받아도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선택과목 특성상 내가 원점수로 등급이 결정되고 백분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과목 틀리고 미적분을 많이 맞추면은 점수가 84점이어도 커트라인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미적분을 풀어봤을 때 좀 문제가 좀 무난해졌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전 수능들 미적분 문제들보다는 조금 쉬워진 게 느껴졌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항상 이제 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애들이 미적분을 진짜 좀 더럽게 못합니다. 좀 많이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문제를 융합을 해서 살짝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좀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걸 못해요. 공통은 되게 잘 맞춰. 근데 미적분 가면은 애들이 갑자기 미적분에서 바보가 돼. 그래서 이게 점점 심화가 되더니
올해는 분명히 쉬워진 미적분인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적분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소홀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커트라인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다.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니, 공통과목도 무난하고 미적분도 좀 쉬워졌는데 왜 그러면 커트라인이 안 바뀌었을까? 애들이 수학 공부를 좀 덜 한다는 뜻이고, 공통에 좀 더 힘을 쓰면서 미적분의 힘을 빼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은 벽을 느낀다라고 애들이 표현을 하는데, 벽을 느끼면서 4점짜리 문제는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4점짜리 3개는 다 빈칸이고, 그거를 조금 의식해서인지 미적분 문제들을 조금은 쉽게 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요번에 보게 될 2027 수능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적당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마 평가원도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아마 당황들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항상 확통 수업을 하면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무조건 확통을 다 맞아야 된다. 하나라도 틀리면은 무조건 손해다. 하나라도 틀리면은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번은 신기하게 오히려 확률과 통계 난이도를 살짝 올리면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의 차이를 조금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어요. 원래 안 보였었거든요. 맨날 차이를 줄이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거의 8점 차이가 나게 막 만들어 놓고 우리는 차이를 줄이려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수능은 좀 이게 효과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차이로 등급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섞어가지고 커트라인을 맞춰보려고 했다.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3년째 얘기를 해드리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학교를 좀 불문을 하고, 물론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인 친구들이 그런 학교가 있으면은 그런 학교에서는 내신이 좀 안 나와도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줄고, 학교 내신을 잘 보는 애들이 모의고사도 잘 보는 그러한 형태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일선의 학교 교사로 계신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출제를 위원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왜냐? 문제들이 좀 학교 내신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신틱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 원래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물어보고 개념 활용력을 물어보던 문제들이 되게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추론 문제. 추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힌트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수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풀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풀거나 못 풀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킬러 문항의 출제를 하지 마라 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그런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주제는 뭐냐? 문제 해결 능력. 근데 거기에 복잡한 계산을 넣어요. 근데 이게 내신 스타일이에요. 이게 내신 스타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게, 선생님 입장으로서도 이 계산 문제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계산 문제예요. 왜냐하면 AI 시대인데 왜 인간한테 계산을 시키지? AI 시대인데 인간한테 아니 계산기만 두들겨도 계산이 나오는데 왜 이런 걸 시킬까? 사람의 어떤 사고력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시험의 어떤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킬러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 아니면 도인데 모의 수보다 도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못 풀고 끝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의 벽을 조금 허물면서 그래도 분별력을 가리기 쉬운 형태의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 그래프 문제를 주고 복잡한 구조를 주고 거기에 약간 복잡한 계산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1등급 애들도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 계산했는데 분명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내신 느낌이 나는 모의고사, 수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가 보통보다 더 많이 될 거예요. 안 그런가? 계산 실수, 제가 맨날 듣는 게 계산 실수. 근데 그 계산 실수도 그게 수학 선생님마다 바라보는 게 다른데 저도 계산 실수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 계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걸 다 전수를 해요. 어떤 간단한 계산들을 그리고 그 계산값들은 좀 외워두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라. 근데 애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분명히 외워두라고 했는데 그걸 외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학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분을 하고 나면은 그 적분한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만드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들을 외워놔라 라고 하면은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가서 시험 때 가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에서 틀려올 거면서 그 계산을 안 해온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계산 실수 방향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계산값들, 간단한 계산값들,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두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일단 수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구조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할 거예요. 일단 수어는 단원 자체가 4개의 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수투를 배울 때보다 수원을 배울 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훨씬 더 힘들어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수가 들어가 있고 로그가 들어가 있고 그 2개 가지고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까지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공부를 해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제일 못하는 삼각함수가 들어와. 근데 그 삼각함수 안에서도 도형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활용할 때 시야가 넓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 때 그냥 끝나요. 넓은 시야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프 문제를 주더라도 그 그래프 문제를 기하학적 구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 기하학적인 구조로 해석하는 걸 싫어해. 왜냐? 도형이 싫거든. 그냥 도형이 싫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번에도 수능에서도 두 문제나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해서 그걸 그 기하학적인 구조로, 도형 구조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가서 다 틀려오는 거예요. 시야가 좁은 겁니다. 그래프로만 푸는 거야. 지수랑 로그, 함수, 내 머릿속에는 지수랑 로그밖에 없어. 그 그래프 구조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가 이 그래프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에 분명히 도형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미를 했을 건데 그럼 그걸 대처할 만한 나의 넓은 시야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도형 문제를 하나만 내요, 원래는. 삼각함수 활용,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를 원래 하나만 내는데 그거는 오롯이 기하학적 구조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에서도 특히 삼각함수 그래프,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도 어떤 비율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 그래프 안에 담아가지고 야 너네들 이거 그래프 문제지만 도형 문제로도 해석해서 풀어 라고 했는데 애들은 시야가 좁아요. 근데 왜 그러면 도형을 못할까? 저도 이제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중2병, 중3병. 그게 한창 중2병, 중3병이 도지고 있을 때 애들한테 도형을 가르치니까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도형이 백지화된 상태로 1학년, 2학년을 보내면서 이랬었어? 근데 그걸 다시 주입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다. 근데 그때 그 도형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라도 기억을 해내면서 그걸 응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1, 2등급이 나와요. 왜냐면 그냥 보이니까. 시야가 넓어서.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수원 문제를 풀 때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고 그 넓은 시야는 수열에도 적용이 됩니다. 수열은 방대한 어떤 숫자의 나열들을 중에 규칙성을 찾으라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어떤 규칙성을 찾는 내 추론적인 시야, 수학적 시야가 없으면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은 넓은 시야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수투. 확실한 정답률이 필요합니다. 수투, 선생님 수투 문제 어려운데, 사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1, 2등급 받는 친구들한테 모의고사 문제를 주고 틀리는 빈도수를 작년 스타일 기준으로, 작년 이번 수능의 어떤 스타일의 기준으로 정답률을 확인해 보면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수투를 웬만하면 안 틀려요. 왜냐면, 어떤 그래프에 추론을 하는 거고 어떤 하나의 극한 혹은 연속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건데 이미 1,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 정답률이 나오고 수원에서 정답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제가 1등급 받고 2등급 받는 친구들 시험지를 보면 수원 문제를 다 틀려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던 그 내신틱한 문제. 그 계산 때문에. 계산 실수. 그러니까 정신 놓고 푸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에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이제 말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계산에 말려가지고 틀려요. 그러니까 못 풀어서가 아니에요. 계산에서 말려서. 그러면 그런 거는 왜 그러냐. 넓은 시야가 필요하지만 그 시야를 그 긴장도 있는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든 얘기긴 한데 수투에서는 확실한 정답률이 좀 필요합니다. 확실한 정답률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수원에서 계산 실수로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수원에서 다 틀려와. 수투는 조금 실력을 키워주면요 애들이 잘 맞춰와요. 물론 너무 어려운 수투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는 제외를 하고 수투는 조금 아이들이 조금 이제 실력이 갖춰지면은 웬만한 정답률이 나와요. 이번 수능에 21번이 조금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다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3등급이고 4등급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선택 과목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미적분인 경우에는 벽이라는 게 진짜 애들이 느낀 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원 수투부터 해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에서 해결책을 봐야지 이게 잘 안 돼 있는데 자꾸 선택 과목 더 공부하고 이래봐야 점수가 안 나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아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봐야 할 수능까지는 22문제나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22문제를 먼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도 8문제 중에 5문제는 진짜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5개는 그냥 진짜 시중에 있는 기본서만 풀 수 있어도 그 5문제는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수원 수투가 잘 안 돼 있는데 계속 진도 빼고 나는 선택 과목 하기 바쁘고 이러면 전략적으로 내가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되느냐?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제가 이제 기하는 항상 설명회 때마다 빼기는 빼요. 왜 빼냐면 기하는 선택자가 너무 적고 사실 저는 기하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도형 문제인데 기하 선택률이 낮기 때문에 출제도 무난무난하게 항상 해요. 무난무난하게.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거 왜 이렇게 풀라고 하지? 라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너무 쉽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게 기하인데 진짜 1000명 중에 1명 선택하는 게 기하니까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그럼 미적분은 어떻게 한다? 급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급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급수 파트가 이제 수원에서 수열이라는 파트가 있고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문제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융합해 놓은 거예요. 원래 교육과정에서 수열의 극한부터 그리고 급수부터 알려준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는 게 원래는 옛날 교육과정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과 친구들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약간 거꾸로 배운다. 그리고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면 절대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미적분 문제 중에 3문제 중에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28, 29, 30 요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급수로 보통 출제를 해요. 근데
얘를 틀리면 미적분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아이들이 벽을 덜 느끼는 파트가 수열의 극한 급수인데 여기서 틀린다?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는 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2 플러스 1으로 세 개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벽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난 아무리 해도 미적분을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함수 문제 2개를 못 풀겠어. 그러면 급수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이걸 틀리면은 사실상 고득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진짜 그 벽을 느끼는 친구들만 모아놓고 급수 특강만 해줘요. 급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근데도 되게 신기한 게 가서 틀려옵니다. 왜 그러냐? 공부량이 너무 적어요. 왜 적어질까? 미적분은 양이 확률과 통계는 요만큼이라고, 공부량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미적분은 요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만큼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공부를 내가 2, 3배로 늘려야 되는데 안 늘려. 수원2 공부하는 만큼만 늘려. 그러니까 뒤에 있는 4점짜리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모아다가 우리 불쌍이들, 제가 항상 이제 그 불쌍이들이라고 제가 이제 별명으로 지어가지고 놀리는데, 불쌍이들 데려다 급수는 무조건 맞추게끔 특강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틀려요. 왜냐면 내가 본 것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줘도 틀리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하는데 왜 그럼 가서 틀릴까요? 근데 분명히 자기들도 틀리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 천천히 다시 풀어보면 맞추는 애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12년을 준비하는 그 시험 당일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긴장을 하니까 막히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29번쯤 풀 때는 시간이 얼만큼 남았겠어요? 한 20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덜덜덜덜 떨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이러다가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3배로 공부를 해야 된다. 확률과 통계보다 3배로 공부하지 않으면 미적분 선택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각오가 안 되면.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계 단어는 틀리면, 제가 이런 외람된 말로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이제 틀리면 병신이라고 해요. 통계는 틀리면은 수능 볼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통계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확률 단원에서 2개 혹은 한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게 될 텐데, 통계 단원을 틀리면은 답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확률과 통계는 다 맞춰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태세를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확률과 통계 문제가 조금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1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이번 수능이. 근데 그 와중에도 통계 단원을 틀리면, 그래서 이 2개는, 이 2과목은 29번이 핵심이에요. 보통 29번에 급수를 내고 29번에 통계 단원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29번을 틀리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최저에도 문제가 생기고, 요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리거든요, 수학은. 왜냐면 배점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수투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매우 어려운 함수의 어떤 파트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제가 아마 내년에도 15번이 수투 어려운 문제, 21번이 수투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텐데, 고득점의 핵심은 이 2문제에 있어요. 나머지 문제는요, 틀리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에 애들한테 전달했었던 내용이 뭐냐? 야, 이거는 내 수업 안 듣고 그냥 혼자서 센하고 마플 이런 거 시중교재만 풀어도 이 정도 시험은 84점, 88점이 나와야 해 라고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조교들도 인정을 한 거고, 나중에 자기들도 풀어보면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딱 어려운 문제 몇 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문제는 진짜 너무 무난무난하게 그냥 풀 수 있게끔, 그냥 내신 앞장 문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출제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 수능에서도 거의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2문제 파트가 고득점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2문제를 계속 틀리는 원인이 뭘까? 그럼 원인 첫 번째, 추론을 못해요. 그러니까 추론을 못한다는 거는 애들이
다양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항상 애들이 원웨이로만 문제를 생각을 해요. 보통 나중에,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애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해설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A가 1보다 클 때 A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미지수에 대한 범위의 경우에 따라서 그 문제들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걸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 경우를 나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아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러니까 아니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거 맞아, 그거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아 선생님 너무 귀찮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 추론 능력을 키우는 핵심은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미지수의 범위의 경우에 따라 파생되는 그 결과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귀찮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틀려야지. 그냥 틀려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내가 한 문제라도 맞히게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어? 그러면 그 문제들의 다양한 경우의 수 파악을 하는 거를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추론 능력이 늡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들을 아까 그 수학 1,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잘한다고 했잖아요. 잘하는 이유. 너무나 많은 경우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분명히 15번, 21번 제일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분 컷을 내요. 제가 문제를 풀다가도 잘하는 친구들한테 야 이거 1분 컷 아니야? 이거 그거밖에 없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딱 3등급과 3, 4등급과 1, 2등급이 나눠져. 1, 2등급 친구들의 반응은 예, 맞아요. 그거예요. 3, 4등급은 에? 저걸 어떻게 생각해내요? 그것은 훈련 부족. 자기의 수학적, 맨날 자기는 머리가 안 좋아서 저런 거 생각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경우의 수를 나누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투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수투를 잘하는 친구들, 그러면 걔네들이 수투를 못하는 친구 중에 수학이 1, 2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가 없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수투를 잘하면 그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든 확통을 선택하든 1, 2등급이 나옵니다. 왜? 이 어려운 파트에 대한 추론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효자 문제예요. 왜냐면 시간을 아껴주거든.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을 추론 능력을 키우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 답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투는 이 두 문제를 핵심으로 내가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수어 1에도 추론이 있습니다. 그래프 추론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추론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바꿨어요, 그 방향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추론 문제로. 근데 거기에, 요 추론에는 그래프라고 했지만, 이게 제가 그래프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단원 이름이 그래프니까. 근데 그 안에는 도형이 들어가 있어요. 도형. 분명히 어떤 점을 A라고 두고 어떤 점을 B라고 두고 어떤 점을 C라고 두는데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의 B는 어떻고, 그러면 이거를 도형적 기하적 해석 추론 구조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수식만 쓰고 있어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만 풀고 있고, 선생님 연립이 안 돼요. 연립을 하는 게 아니고 기하학적인 구조 추론으로 그 좌표가 어느 좌표가 되고 이 값이 뭐가 될까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수식만 하고, 수식 이만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다 그러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허튼 데 쓴 거죠. 그래서 그래프 추론을 묻는 문제가 고득점의 이제 핵심인 거죠. 왜냐면 이번 수능 22번에도 그렇게 나왔고, 삼각함수 간단한 추론형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구조를 그래프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우를 나누어서 이 경우일 때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들이 흘러가느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수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어는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를 이 지수나 로그, 삼각함수 그래프의 개념을 융합해서 담을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계속 문제만 양만 늘리면 양만 그냥 많이 풀고
그냥 2, 3점짜리만 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이 빠른이라고 썼는데, 빠른 미적분이 2학년 초반이 아니에요. 2학년 초반. 2학년 때 미적분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질문 받는 게 계속 그건데, 너무 답답한 게, 이 빠른이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지,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미적분을 빠르게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미적분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울방학 커리를 어떻게 하냐면 1월 달에는 수 1, 2만 몰아서 공부를 시켜요, 먼저. 왜냐? 수 1, 2를 뭐를 알아야 미적분을 풀죠. 근데 애들이 다 까먹어와.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을 딱 펼치면 수열의 극한 하면서 급수 이렇게 해서 수열이랑 가미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열을 다 까먹어 놓고, 왜냐면 머나먼 1학기 일이니까 이게 다 사라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 1, 2를 탄탄하게 1월 달에 잡아주고 2월 달에 미적분을 잡아주는데, 그때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전혀 늦지 않고 2월에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가르쳐 주는 그 문제들, 그리고 외우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외우고 가도 벽을 안 느끼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안 해? 왜 안 하는지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분명히 자신들이 이제 생각해 놓은 목표들이 있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건 좀 외워와라 라고 해도 매번 안 외우니까, 지금 2월 달부터 미적분을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전혀 늦지 않고, 왜냐, 수 1, 2의 어떤 베이스만 갖춰져 있으면은 미적분은 그걸 융합하는 공부만 1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충분히 1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2학년 때 애매하게 선행학습 한 애들보다 이때 딱 제대로 시작을 해서 받는 공부를 하는 애들이 1등급이 더 잘 나온다. 실제로 선행학습 하지 않고 1, 2월에 미적분 공부를 시작을 해서 1등급으로 끝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설픈 선행학습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내신도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서 미적분 선행시키니까 그거 공부하는데 내신은 준비해야겠고, 결국에는 일주일 전에 수학 문제 풀다가 내신 망하고, 아마 그런 악순환이 많이 됐을 텐데, 그래서 저도 고1, 2 애들 내신을 할 때는 절대 선행학습 안 시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2학년 때 미리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3학년 때 이제 닥쳐서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2학년 때 미리 확률과 통계를 해본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안 유리해요. 왜냐면 내신 때 수1, 수2도 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 내신도 챙겨야 돼. 근데 거기다가 기하 A, B, C, D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담만 오히려 가중되고 둘 다 망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3학년 되면서 자기가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배웠었는지 까먹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건 좀 그렇고, 오히려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이 더 편해요. 왜냐면 3학년 때 자기가 어차피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될 거고, 2학년 때 수 1, 2에 미리 몰입을 해놨기 때문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유불리 차이는 거의 없어요. 2학년 때 제가 내신 대비 해주면요, 애들이요, 이거 하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것도 내신이 안 나오고 이것도 내신이 안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안 하는 애들 내신 좋은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수 1, 2를 탄탄하게 하는 게 미적분 공부를 하는 것이다. 되게 신기한 게, 미적분 가면은 애들이 수 1, 수 2에서 배웠던 거를 못 써먹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나중에 배워보면 알 거예요. 수 1, 수 2 때 배웠던 걸 미적분 때,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수 2 때 로그 이거 성질 이거잖아. 그래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수 1, 2를 탄탄하게 해서 내 머릿속에 그게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미적분을 배우면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많은 케이스를 익혀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개념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념이 필요하죠. 근데 개념보다는 내가 배운 개념으로 이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성적이 절대 안 나오고, 이것도 많은 케이스, 아까 수투 얘기랑 똑같은데, 얘가 이럴 경우에는 몇 개가 나오고, 얘가 이럴 경우에는 몇 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많이 보면서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양치기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양치기가 아니고 적당한 기출문제의 양을 가지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출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면서 그 케이스를 익히라는 거죠. 사실 많은 케이스라고 했지만 수능에서 내는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문제의 케이스는요, 바운더리가 되게 좁아요.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다 맞추라고 했던 건데, 이번 수능에는 조금 복잡하게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이 더 가려졌고 어려웠다라는 체감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들을 익히면서 그거의 응용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제 2027 수능을 대비를 해줄 거냐? 요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올해 이제 또 수많은 친구들을 했는데 좀 제 자랑을 하다 보면은 4등급으로 끝난 친구 거의 없고요. 한 2명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3등급, 2등급, 그리고 1등급으로 끝났어요. 그 친구들이 원래부터 잘했냐? 아니요. 다 3등급, 1등급 받은 친구는 3등급 라인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등급, 3등급으로 끝난 친구들은 대부분 4, 5등급 라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수학을 되게 못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마인드를 잘 알아요. 왜 못하는지, 얘가 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되게 막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머님들이 되게 사기꾼 같이 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수학을 못 해봤기 때문에 왜 못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딱 집어줘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절로 가라는 뜻이에요. 부담스러우니까 보지 말라고. 그게 왜 그러면 이제 보고 있냐면 어디서 막혔고 얘가 뭘 못하고 있는지 딱 보여요. 그러면 야, 너 그거야. 너 내가 그거 외우라는데 왜 못 외웠어? 너 그것 때문에 못 풀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이는데 거기? 이렇게. 왜냐면 제가 못했던 거가 다 있었기 때문에 답답해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잘해질 게 보이는데 그걸 안 따라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콕콕 찝어준 거죠. 콕콕 찝어주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성적이 바로 팍팍 올라가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1위 1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 대비를 하면서 1위 1비 하지 말라는 게, 아니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꼴찌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의고사인데 전국 1등을 했어. 6월 모의고사인데 9월 모의고사인데 전국 1등을 했어. 근데 9월 모의고사 전국 1등이 수능 가서 전국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고 내가 그 긴장된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날 시험 잘 보는 멘탈과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6월에 못 봤다고 학원 바꿔, 6월에 잘 봤다고 그냥 다녀, 그냥 계속 전화 오면 이제 같이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애들은 더 3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못했으면은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수능 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잘 봤어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진짜 축하하고 성적 올라서 진짜 잘 됐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너 여기서 들뜨면 9월 달에 망한다.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봐요. 6월 달에 2등급 나왔는데 갑자기 9월 달에 4등급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 울고불고 앞에서 난리를 치는데 해줄 말이 없습니다. 1일 1비 하는 것만큼 진짜 최악이 없어요. 그래서 입시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래서 제가 진짜 신기한 거는 4등급을 6모, 9모 때 4등급을 받았는데 수능 때 2등급 받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대기만성형이라고
쭉 쌓여서 수능 때 딱 터지는 애들이 있는데 4등급이라고 어떻게 하냐고 계속 애들 와가지고 고민 상담하고 1일 1비 하는 것만큼 진짜 최악인 게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수능 때 완성하자라는 그 마인드. 6월 달에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 9월 달에는 내가 얼마나 완성이 됐는지 확인. 근데 그 완성도가 100%면 너무 좋은데 그냥 80 정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는 나의 완성도의 80%의 상태로 시험 보는 결과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너무 잘 봐도 긴장을 해. 선생님, 제가 제가 커리어 하이를 지금 9월에 찍었는데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정도의 성적을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느냐? 자, 좀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미리 보는이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수원2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시키는데 2월에 시킵니다. 저는 좀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선생님, 아니 한 달 그거를 하는 것도 미적분 수업을 처음 제가 다른 데서 그럼 너네 이제 각오해야 미적분 반 열어 이래가지고 딱 시작을 하면 애들이 3단원부터 난리가 나요. 뭐냐? 지수, 로그, 함수와 극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서부터 정신이 나가요. 에? 이게 뭔 소리예요?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수원2가 안 돼 있으면 미적분을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래서 미리 보는 미적분이라는 거는 2월 달에는 이런 미적분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를 해주고 3월 달부터 타이트하게 팍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애들이 미적분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3월 모의고사는 미적분 1단원, 확률 1단원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내 3월 모의고사, 내 멘탈을 유지해줄 3월 모의고사는 뭐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거를 한다고. 어차피 한 단원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3월 들어가서 어차피 집중적으로 그 한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내신도 있을 거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때 준비를 해줘도 절대 늦지 않는데 그저 애들이 급해가지고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급하면 급한 자가 집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이렇게 소개해주는 정도의 미적분을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화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 내용이 적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서서히 자동적으로 심화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심화 내용까지 4점짜리 문제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수원2, 다시 한번 수원2. 그래서 1월 달에는 수원2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미적분만 몰아서 공부를 싹 한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만 몰아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합니다. 이제 복습. 저는 숙제를 좀 많이 내주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양치기를 해서 손해를 오히려 본 케이스가 저기 때문에 애들이 양치기를 시키면 어떤 폐해가 생기느냐. 자기가 숙제는 해가야 돼. 양은 너무 많아. 할 줄 아는 것만 풀어. 그러면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건 또 급해 죽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적당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줘요. 숙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복습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한 단과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이틀, 3일 이런 간격으로 10문제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10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아까 같이 뭐 22번, 15번, 21번. 그걸 내가 앉아서 아까처럼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갑자기 100문제를 주면서 그 100문제에 아까 같은 문제까지 10문제를 줘. 그럼 애들은 이 10문제를 싹 드러내서 90문제만 해옵니다. 정말 신기한 상황이에요. 정말 신기해. 100문제 중에 의미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해올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왜 나는
왜 90문제씩 푸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애들 고3 이렇게 모아놓고 구구단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구구단 외우면 뭐해? 구구단 맨날 500번씩 외우면 뭐해요? 문제를 못 푸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복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해요. 주간 테스트를 하고, 모르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케어를 해줍니다. 이 개별 케어를 할 때는 제 조교들도 있을 거고 제가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달별로 완성 테스트를 한 번씩 봐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공부를 안 했는지 티가 팍 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만 문제를 변형해서 낼 거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복붙을 해도 틀립니다. 저 애들 당연히 다 100점 맞을 줄 알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테스트를 봐요. 그래도 틀려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진짜 이거는 이게 이제 고3 되면은 수능 특강 이제 정리를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제가 복사나 붙여넣기를 해요. 요놈 새끼들 죽어다. 어떻게 하나라도 틀리기만 해봐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20문제 중에 막 10개만 맞추고 11개 맞추고 반타작하고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수업을 막 못하는 적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한번 풀어보면 다시는 그 책을 안 봐요. 한번 풀고 나서 끝냈다고 그 책을 다시는 안 봐. 근데 공부를 잘하고 1, 2등급 받는 애들 보면 한 책이 너덜너덜해요. 왜? 그 책을 계속 보니까. 그러면 그 책을 계속 보고 난 뒤에 다른 책을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여기 있던 스타일의 문제들이 거기에 다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1, 이 책도 풀면 그냥 쑥쑥 풀려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틀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따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아까 좀 제 자랑을 넣으려고 넣었어요. 제가 이거 다 자신 있거든요. 다 자신 있는데 특히 3번, 6번, 4번 이게 진짜 자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교재라는 거는요, 이거 만들기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선생님 오타 있어요. 오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수를 500번을 해도 나오는 게 오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완성도 높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수포자 살리는 데는 거의 도가 탔습니다. 왜? 제가 수포자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안 해본 친구들이 뭘 못하는지 너무 잘 알아. 애들이 저보고 그냥 돗자리 깔라고 하거든요. 돗자리 깔라고. 왜냐면 이게 보고만 있으면 알아요. 그냥 야, 너 그거 아니야. 제가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눈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콕콕 집어주고 그거에 대한 보완 형태의 문제 풀이하는 그 숙제만 조금씩 내주고 그거만 하면 애들이 금방 풀어버려요. 요번에 레전드가 이제 제가 재수하는 친구를 한 명 맡았었는데, 그 친구가 현역 때 6등급이었거든요. 1번도 못 풀던 애예요. 이번에 하나 차이로 3등급 나왔어요. 하나만 더 맞췄으면 2등급인데, 근데 저는 또 뭐라 했죠. 그거 왜 틀려가지고 3등급을 받아 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왜냐면 그 친구가 못하는 이유를 전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파고들어서 계속 1년 동안 준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능 점수를 그렇게 받고도 자기가 놀래갖고 카톡을 해요. 선생님 진짜 깜짝 놀라서 해서 저는 망한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왜 되죠? 이러면서 자기가 더 놀래와. 수능 보고 아니 이게 네? 저 진짜 레전드예요. 이 점수 찍었어요.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그거를 보면은 제가 지금 카톡방이 아직도 있어요. 제 제작 카톡방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나가면 애들이 다시 초대를 해요. 아저씨 있는 게 좋냐고. 제가 원래 그 카톡방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애들한테 자료 제공해주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유대감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아직도. 그 카톡방이 아직도 되어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 카톡방 야 이제 방폭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아쉬워해가지고 야, 아저씨는 나간다 하고 카톡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요. 그래서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 정도로 애들이 저를 좋아한다. 왜냐? 수학을 살려줬으니까 당연히 좋아해야지. 수학 때문에 연대 간 애도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 과정은 있는데 기본 과정은 보통 제가 애들 수준을 봐서 이거는 보통 고2 때 해줘요. 고2 때 이제 그 기본 과정을 해야 되니까 요걸 하고 저는 바로 겨울방학 때는 요 볼매 교재를 가지고 기출문제들을 풀 텐데 어떻게 하면 3월 달에 1,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줘요. 4, 5, 6등급 아래로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3월에 3등급을 안으로 가라. 그리고 3등급인 친구는 2등급까지 가라. 혹은 잘 되면 1등급까지 가라. 그래서 심화 내용을 굉장히 심오하게 다뤄줄 거예요. 방학 2달 동안. 그래서 저는 무조건 3등급 친구들은 2등급을 만들어주는 목표로. 근데 그걸 목표로 해도 1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간혹. 3월 모의고사는 이제 현우끼리 보다 보니까 사실 3월 모의고사 때 3 받는 거는요, 성적이 안 오른 거거든요. 왜냐면, 미적분 기준으로 보통 3월 모의고사 등급 컷이 3등급 컷이 62점. 진짜 미적분이 조금 어려웠다. 58점 이러거든요. 58점 받고 나 3등급 받아왔어요가 이게 그래 잘했어 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58점 커트라인에 3등급을 받아와 놓고서는 와서 선생님 3등급 레전드 이러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그래 잘했어. 근데 예 그래요 이렇게 칭찬은 해주지만 그거는 솔직히 자기가 말하면서도 민망해해요. 아니 저만큼 아니 58점인데 왜 3등급이에요 이러면서. 그래서 원점수 목표를 거의 미적분 친구들은 72, 76, 80 정도 잡아야 돼요. 보통 80점 받으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을 이제 전반기에 제가 다뤄줍니다. 그러면은 예쁘게 생긴 솜프리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솜프리 노트에 제가 연계 분석을 다 해줍니다. 그 연계 분석 적중률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솜프리 자료 거기서 연계돼서 나와가지고 맞췄어요. 왜냐면 연계를 무조건 수능 특강 완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50%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실전 엔제를 가지고 기출 변형을 하고 EBS 연계 변형으로 애들 모의고사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는 한 2달 정도 실전 모의고사 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월 한 중순쯤 가면 애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은 진짜 한약을 백사바리를 먹여도 당장 누우면 죽을 것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게 그때 되면은 거의 죄인이에요, 죄인. 약간 그 느낌이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심판을 받는 거를 왜 나쁜 심판을 받냐고 좋은 심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보면은 그 약점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약점들만 딱 보완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한 프린트도 만들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완성을 하고 수능을 보냅니다. 이러면요, 진짜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는 거의 없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자랑했듯이 애들이 들어오면 안 나간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제가 좀 짧게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조금 와서 도움 많이 받아가라고 조금 장황하게 얘기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2026년 2027 수능을 기원을 하면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